제주 앞바다에서 로켓 한 발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20kg짜리 작은 위성을 올리는 평범한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발에 베이징과 도쿄, 그리고 평양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겨우 위성 하나에 세 나라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로켓이 위성을 내리고 탄도를 얻는 순간 그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채워둔 족쇄가 풀린 지 단 2달. 한국은 세상이 믿지 못할 속도로 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펜타곤이 위협 목록 맨 아랫줄에 적어두고 잊고 있던 나라, 그 나라가 보여준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11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지하 상황실, 그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커스 헤일,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우주위협 평가관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지 23년, 저는 전 세계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모든 불꽃을 추적해왔습니다. 러시아의 ICBM 시험, 중국의 위성 요격 실험, 북한의 한밤중 도발까지. 그날 새벽도 저에겐 그저 평범한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 구석에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좌표는 한반도 남쪽, 제주에서 약 6km 떨어진 바다 위였습니다. 위성 저궤선 센서가 잡아낸 여론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선 화재나 기상 관측 풍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갑자기 수직으로 무서운 속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등 뒤에서 야간 분석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헤일 평가관님, 한국이에요. 한국이 또 뭔가 쏘아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바지선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서 새하얀 로켓 한 발이 불기둥을 토해내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로켓 동체 옆면에는 선명한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바지선 측면에도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120kg급 소형 관측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발사라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0kg. 손바닥만 한 위성 하나.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발사 직후 상황실 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쿄 주재 무관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베이징 쪽에서도 신호가 잡혔습니다. 중국 군 통신망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양이 움직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의 통신량이 새벽 시간에 폭증했습니다. 겨우 120kg짜리 위성 하나에 베이징과 도쿄와 평양이 동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위성 발사 하나에 세 나라가 동시에 비상이 걸린다는 건 제 23년 경력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제 책상 위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실이었습니다. 소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헤일, 오늘 아침 7시 위협평가단 긴급 소집이야. 한국 발사체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시작한다. 자네가 주관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평가라니. 고작 위성 하나에. 차관님, 그냥 소형 관측위성 발사입니다. 재평가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위성이 아니라서 그래.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한 새벽이었고 워싱턴의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제주 앞바다 위에서는 한 발의 로켓이 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날 아침부터 아주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침 7시 펜타곤 3층 위협평가 회의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양쪽으로 분석관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새벽에 촬영된 한국의 발사 영상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 바지선, 그리고 그 위로 솟아오르는 하얀 로켓. 저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회의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발사가 우리의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채워둔 족쇄에 묶여 있던 나라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우리가 그들의 손목에 채운 수갑이죠. 그 지침 때문에 한국은 고체 추진 로켓조차 마음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경제성만 따지면 이 발사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일본의 솔리드 로켓 한 발 발사 비용이 3,400만 달러입니다. 킬로그램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죠. 반면 우리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은 한 번에 수만 킬로그램을 올리면서 발사비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쌉니다. 그런 시대에 비싼 고체 로켓으로 겨우 120kg짜리 위성을 올리겠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끝자리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러셀 도어티였습니다. 위협평가단 부국장. 저보다 직급이 높고 펜타곤에서 30년 가까이 굴러먹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등을 기댄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헤일, 자네 말이 길군. 한마디로 정리해주지. 도어티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키운 강아지야. 우리가 목줄을 풀어줘야 겨우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는 강아지. 그 강아지가 마당에서 한 바퀴 돌았다고 우리가 긴급회의까지 해야 하나? 차관이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회의실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어티는 그 웃음을 즐기는 듯 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알아.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 친구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나라야. 스스로 뭘 만들어낸 적이 없어. 반도체? 우리 설계받아서 조립한 거지. 자동차? 우리 엔진 베껴서 만든 거고. 로켓? 로켓은 더 웃기지. 우리가 안 가르쳐주면 발사대 하나도 못 세우는 친구들이야. 저는 도어티의 말에 딱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의 말이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 말투에서 풍기는 오만함이 조금 거슬렸을 뿐입니다. 도어티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30년 묵은 편견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인물이었죠. 그때 회의실 중간쯤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신참 엘레나 박이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어티가 귀찮다는 듯 손을 까딱였습니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요. 그게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한국을 묶고 있던 그 족쇄가 풀렸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어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족쇄 풀렸다고 강아지가 갑자기 사자가 되나? 엘레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고 나서 한국이 첫 고체 추진 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2달, 2달이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2달 만입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과물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가 묶어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면 족쇄가 풀린 뒤 결과물을 내기까지 최소 몇 년은 걸려야 정상입니다. 로켓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2달이라니. 도어티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2달이든 2시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 한 번 성공했다고 ICBM이 되는 건 아니잖아. 헤일, 자네까지 왜 이래. 저런 신참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저는 도어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2달 만에 결과물이 나왔다는 건 그들이 묶여있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도어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족쇄를 채워뒀다고 안심하는 사이에 그들이 마당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온 건 한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어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던 그 거만한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도어티는 끝까지 별일 아니다를 고수했고 저 역시 공식적으로는 위협 수준 낮음이라는 기존 평가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2달이라는 숫자가 작은 가시처럼 머릿속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차관실에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차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차관은 창가에 서서 워싱턴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온 걸 알면서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헤일, 아침 회의 보고 받았어. 자네가 도어티 부국장하고 좀 부딪혔다며. 부딪힌 건 아닙니다. 다만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차관이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고체 발사체 관련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모은 정보야. 자네한테만 보여주는 거다. 도어티는 아직 안 봤어. 보여줘 봐야 또 강아지 타령이나 할 테니까.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거기엔 한국의 발사체 개발 일지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2달 뒤 추력 시험 성공. 이듬해 상단부만으로 첫 시험 발사. 같은 해 황혼 시간대 발사로 한반도와 일본, 중국 상공에서 UFO 소동 유발. 그리고 마침내 1단을 결합한 발사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어디에도 미국의 기술 지원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와 국제통신사의 보도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로켓을 단순한 위성 발사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우주 경쟁이자 미국 정보, 자산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끊어내는 수단으로 모파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 자산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는 수단.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정찰위성 정보를 제공해 온 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감시할 때 상당 부분 우리 눈을 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의존 관계를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이 우리 눈에 의존하는 한, 한국은 우리 손바닥 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자기 발사체로 자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손바닥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차관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관님, 아침에 전화로 그러셨죠. 이게 위성이 아니라고.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체 로켓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야. 헤일. 시간이지. 액체 로켓은 발사 며칠 전부터 극저온 연료를 채워야 해. 위성으로 보면 정황이 다 드러나지. 하지만 고체 로켓은 장전된 탄환처럼 연료를 품은 채 대기해. 명령 한 번이면 몇 시간 안에 솟아오르고. 차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에 재진입 기술 하나만 더해지면 그건 그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야. 위성 자리에 탄두를 얹으면 끝이라고. 한국은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문턱이 얼마나 가까운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3년. 저는 23년 동안 전 세계의 로켓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맹이라고 부르던 나라, 우리가 강아지라고 깔보던 나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시했으니까요. 묶여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이 임무를 떠넘기는 거야. 한국이 정확히 어디까지 왔는지 끝까지 파고들어. 도어티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진실만 가져와. 집무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도어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대외비 파일을 흘끗 보더니 빈정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차관이 자네한테 강아지 산책 임무라도 맡겼나 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일을 조금 더 단단히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제 사무실에 남아 차관이 준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점점 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종이가 눅눅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이 파일 속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도어티가 강아지라고 불렀던 그 나라는 사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는 다음 날부터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관이 준 대외비 파일은 두께만 한 뼘이 넘었습니다. 저는 책상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그 종이 더미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종이를 넘기는 제 손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무거웠습니다. 파일 중간쯤 한 도표 앞에서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거기엔 한국 발사체의 단 구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단부터 3단까지 전부 고체 추진, 그리고 마지막 4단만 위성을 정밀하게 분리하기 위해 액체로 구성한 구조였습니다. 이른바 완성형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23년 경력에 제 머리는 단숨에 이해했습니다. 보통 로켓은 단계를 밟아 개발합니다. 먼저 상단부만 시험하고 다음에 1단을 붙여보고 그렇게 몇 년에 걸쳐 조각을 맞춰갑니다. 그게 정상적인 개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조각들을 이미 다 맞춰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완성형을 통째로 하늘에 올린 거였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작품을 공개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가로등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거대한 기계를 조립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레나 박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어제 회의에서 2달을 꺼냈던 도어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신참이었습니다. 엘레나가 들어오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엘레나, 어제 자네가 말한 2달. 그게 정확한 숫자 맞나?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띄웠습니다. 평가관님, 2달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2달 뒤부터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2달 뒤 추력 82톤급 고체 추진 기관 연소 시험 성공.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거의 쉬지 않고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상단부만, 그 다음엔 황혼 무렵에 발사해서 한반도와 일본, 중국 상공에서 UFO 소동까지 일으켰고요. 그 다음엔 1단을 결합한 발사, 그리고 어제 완성형. 저는 화면 속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단계가 너무나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설계도가 완성돼 있었고 그저 순서대로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 솔직히 말해봐. 이게 묶여있던 나라가 보일 수 있는 속도인가? 엘레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묶여있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손목에 수갑을 채워뒀다고 안심하는 사이에 그들은 머릿속으로 설계를 끝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빗장만 풀리면 바로 꺼낼 수 있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3년. 저는 23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협 목록의 맨 아랫줄,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칸에 한국을 적어두고는 단 한 번도 그 칸을 다시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아랫줄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 있었습니다. 엘레나.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지? 엘레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네, 평가관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평가관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저는 발사 영상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엘레나와 함께 상황실 분석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새벽에 촬영된 원본 영상을 띄웠습니다. 제주 앞바다, 바지선 위로 솟아오르는 하얀 로켓. 처음 봤을 땐 그저 평범한 발사로 보였던 그 장면을 이번엔 프레임 단위로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엘레나, 일반 속도로는 안 보이던 게 있을 거야. 0.1초 단위로 끊어서 보자. 화면이 한 프레임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기계음과 엘레나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로켓이 불기둥을 토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동체가 새벽 어슴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눈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엘레나, 거기 멈춰봐. 방금 그 부분. 화면이 정지했습니다. 로켓 하단에서 1단이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1단이 떨어져 나가고 그 즉시 2단 엔진이 점화되는 장면이 한 프레임에 잡혀 있었습니다. 분리와 점화 사이에 거의 시간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깔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일반인은 모릅니다. 로켓의 단 분리는 폭발물을 이용해 순식간에 이뤄집니다. 그 폭발의 충격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단과 점화되는 단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갈라서야 합니다. 0.01초만 어긋나도 로켓 전체가 공중에서 산산조각납니다. 그런데 한국의 로켓은 그 분리와 점화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요. 평가관님, 여기 페어링 분리도 보세요. 엘레나가 다른 장면을 띄웠습니다. 로켓맨 위, 위성을 감싸고 있던 덮개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덮개는 마치 꽃잎이 벌어지듯 좌우 대칭으로 정확하게 펼쳐졌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레나, 이건 처음 해보는 나라가 보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건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한 팀만이 만들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단 한 번의 발사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화면 속 정지된 로켓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얀 동체에 박힌 글자,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나라의 자존심 정도로 보였던 그 글자가 이제는 묵직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처음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사 순간부터 끝까지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의 그 폭발적인 추력,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지는 비행 자세, 정확한 타이밍의 단 분리, 흔들림 없는 페어링 분리, 그리고 마지막 위성이 우주 공간으로 미끄러지듯 분리되는 장면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상황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제 얼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엘레나, 네, 평가관님.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었던 거지? 23년 동안. 엘레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안 본 게 아닙니다. 안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리 없다고 우리 스스로 믿어버렸으니까요.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게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약한 동맹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눈앞에 있어도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레나,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끝이야. 한국이 진짜로 어디까지 왔는지 똑바로 봐야겠어. 엘레나가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고체 엔진 추력, 다른 하나는 한국의 발사체 유단 추력. 두 막대 사이에는 선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가관님, 한국 측이 직접 공개한 수치입니다. 이번 발사체의 유단 추력이 북한 고체 엔진보다 약 1.7배 강합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1.7배. 엘레나, 다시 말해봐. 북한보다 1.7배라고? 네. 그것도 한국이 일부러 낮춰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수치는 보수적으로 공개하니까요.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그동안 130톤급 고체 모터를 쏘아 올리며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그 고체 엔진을 가장 위험한 변수로 분류하고 밤낮으로 감시해왔습니다. 북한이 고체 모터 하나를 시험할 때마다 우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북한을 임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고체 엔진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바로 그 옆 나라가 북한을 훌쩍 뛰어넘는 추력을 손에 넣고도 조용히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떠벌리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서요.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늘 한반도를 볼 때 북한만 빨갛게 칠해서 봤습니다. 위협은 북쪽에서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남쪽은 우리 편,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약한 동맹.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동맹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던 북한을 추력해서 이미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레나, 이걸 도어티 부국장은 아나?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국장님은 어제 회의 이후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강아지 타령만 하고 계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어티였습니다. 그는 손에 종이컵을 들고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헤일, 자네 아직도 강아지 산책 보고서 쓰고 있나? 차관이 자네한테 단단히 일을 떠넘겼나 봐. 저는 도어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엘레나의 노트북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한국 발사체 유단 추력이 북한보다 1.7배 강합니다. 도어티가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추력이 좀 세면 뭐. 그게 ICBM은 아니잖아. 헤일, 자네는 숫자 하나에 너무 흥분해. 한국은 영원히 우리 그늘 아래 있을 나라야. 추력이 2배든 3배든 우리가 허락 안 하면 아무 데도 못 가. 엘레나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미사일 지침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이제 우리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도어티가 엘레나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차가운 경멸이 스쳤습니다. 신참, 자네 출신이 어디지? 이름이 박이라고 했나? 혹시 한국계인가? 그래서 그쪽 편을 드는 건가?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어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농담이야 농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쨌든 내 결론은 변함없어. 한국은 우리 강아지야. 자네들이 아무리 그래프를 들이밀어도 강아지는 강아지지. 그는 종이컵을 들고 유유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엘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가관님, 저분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진짜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으신 거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어티의 그 오만함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위험 목록 맨 아랫줄에 적어두고 다시는 펼쳐보지 않았던 우리 전부의 모습이요. 다만 도어티는 그 오만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고 저는 그날부터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엘레나, 다음 단계로 가자. 한국이 도대체 어느 무대까지 올라섰는지 끝까지 확인해야겠어. 며칠 뒤 저는 도쿄와의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한국 발사체를 평가하려면 그 분야에서 오래 경쟁해온 일본의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솔리드 로켓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엡살론 로켓은 자존심이었고 일본은 늘 한국보다 자신들이 앞선다고 믿어왔습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 측 항공우주 분석관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름은 타카하시 켄지. 일본 우주 항공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 쪽에서는 저와 엘레나, 그리고 어쩐 일인지 도어티까지 자리에 끼어 앉았습니다. 이번 한국 발사는 일본 측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 질문에 타카하시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어티가 픽 웃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는 그 웃음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솔리드 로켓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시아 최고라고요. 우리 엡살론은 세계가 인정하는 로켓이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우리가 신경 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우리 뒤를 따라오는 나라라고 여겼죠. 타카하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도 로켓 기술자였습니다. 평생을 일본 우주 개발에 바치신 분이죠. 아버지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우리가 수십 년 앞서 있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아버지가 병상에 누우셨을 때였습니다. 그날 한국이 황혼 무렵에 로켓을 쐈고 그 불빛이 일본 상공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UFO라며 소동을 벌였죠. 아버지는 병실 창문으로 그 불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카하시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켄지야, 우리가 틀렸던 것 같다. 저들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타카하시가 눈을 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부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약해지셔서 그런 말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 발사체를 분석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요. 한국의 기본형 발사체는 우리 엡살론과 사실상 동급입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급이라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궤도에 더 무거운 위성을 올리는 확장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형이 완성되면 한국은 우리를 추월합니다. 아니, 우리가 따라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 어느새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일본인 특유의 자존심과 그것을 꺾어야 하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이자 한국과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얽힌 나라였습니다. 그런 일본의 베테랑 분석관이 화면 너머에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까지 꺼내가면서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어티가 끼어들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말씀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한국이 운 좋게 발사 한번 성공했다고. 일본이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화면 너머 타카하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도어티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도어티 부국장님은 솔리드 로켓을 직접 개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어티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는 30년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로켓 하나를 하늘에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손끝으로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운이 아닙니다. 운으로 단을 4개나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운으로 북한을 1.7배 추력으로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실력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실력입니다. 도어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카하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한국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곧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섰는지를요. 부디 우리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는 마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사무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어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등이 평소보다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가관님, 일본이 인정했어요. 일본이요. 그것도 아버지의 유언까지 꺼내가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숙적이 인정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칭찬은 가벼울 수 있지만 경쟁자의 인정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그날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일본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과 아무런 역사적 감정도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제3자. 그래서 저는 유럽의 우주 분석기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발사 활동을 냉정하게 추적하고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럽 측 분석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의자에 굳어버렸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번 발사를 단순한 위성 발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사체와 위성을 모두 자국 기술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발사체를 스스로 만들고 위성을 스스로 만들고 지상 관제국까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자국 기술로 갖춘 나라는 지구상의 손에 꼽는다. 한국은 그 문턱을 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발사체, 위성, 지상국. 이 세 가지를 모두 자국 기술로 갖춘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건 완전한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누구의 눈도 빌리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손으로 우주를 보고 우주에 무언가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엘레나를 불렀습니다. 엘레나, 유럽 보고서 봤나? 네, 평가관님. 봤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결론 내렸는지 봤어?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유럽은 한국 편을 들 이유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들에겐 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냉정한 사람들이 한국을 완전 독립 국가의 문턱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우리 미국이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엔 숙적 일본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유럽까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 방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르다는 것. 한국이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라는 것.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유럽 분석가의 짧은 논평이 적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해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로켓 하나를 쏘며 온 세상에 자랑할 때 한국은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들은 떠벌리지 않는다. 그저 만들 뿐이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그래서 더 무섭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떠벌리는 나라는 차라리 덜 무섭습니다. 다음에 뭘 할지 보이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만드는 나라는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음에 뭘 꺼낼지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조용해서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깊이였습니다. 떠벌릴 필요가 없을 만큼 스스로의 실력을 확신하는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보고서를 제 평가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미국의 분석, 일본의 인정, 그리고 유럽의 평가. 세 장의 종이가 한 파일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장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럽 보고서 이후 저는 한국의 확장형 계획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이 준비 중인 확장형 발사체의 재원을 분석하고 그것을 전 세계 다른 발사체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한 장의 비교표를 완성한 순간 저는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확장형은 미국의 미노타우르-4와 같은 체급이었습니다. 미노타우르-4가 어떤 물건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미국이 퇴역시킨 피스키퍼 ICBM의 고체 모터를 재활용해 만든 발사체입니다. 피스키퍼, 냉전 시절 우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출력만 200톤이 넘었고 탄두를 싣고 9,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확장형이 바로 그 미노타우르-4와 같은 무대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확장형은 중국의 군용 고체 발사체와도 맞먹는 체급이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하는 그 발사체와요. 저는 그 비교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일본의 솔리드 로켓을 따라잡은 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용 고체 발사체와 같은 무대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라고 불렀던 나라가 어느새 강대국들만 서 있던 그 무대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차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에 재진입 기술 하나만 더해지면 그건 그대로 ICBM이 된다는 말. 우주로 나간 탄두를 지상 표적에 정확히 떨어뜨리려면 대기권과 마찰하며 수천 도까지 치솟는 열을 견뎌야 합니다. 그 열을 견디는 재진입체 기술. 그걸 실전에서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정도뿐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한국의 재진입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지? 엘레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장거리 재진입 시험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가관님, 한국은 세계 정상급 탄소섬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용 중인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거의 1톤에 가까운 탄두를 수직으로 내리꽂는 무기입니다. 그 정도 무기를 운용하려면 관련 소재 기반을 상당 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발사체와 재진입, 이 두 조각이 한 손에 모이는 순간 한국은 ICBM 보유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두 조각 중 하나를 이미 완성했고 나머지 하나의 기반도 상당 부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와 평양이 겨우 120kg짜리 위성 발사 하나에 동시에 신경을 곤두세운 이유가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미국이 위험 목록 맨 아랫줄에 적어두고 다시는 펼쳐보지 않았던 그 사실을요. 한국이 지금 어느 문턱에 서 있는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평소처럼 떠들썩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통신망만 분주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엘레나가 그 침묵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평가관님, 그들이 공식 항의를 안 하는 이유, 그건 항의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한국이 위성을 올렸다고 비난하면 자기들이 한국의 발사체를 ICBM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기색만 감추지 못한 채로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침묵,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인정이었습니다. 적들이 입을 다물고 통신망만 분주해진다는 것. 그건 그들이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대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위험 목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맨 아랫줄,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칸에 적혀 있던 한국이라는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그 글자를 천천히 위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협 목록의 맨 윗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막 이 일을 시작했을 무렵의 문서들이 빗바랜 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문서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관련 협상 보고서였습니다. 23년 전, 갓 임관한 신참이었던 저는 그 협상 실무팀의 말단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추진 기관을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그 보고서 끄트머리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커스 헤일.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체 추진 기관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을 묶어두는 것이 지역 안보에 유리하다. 저는 그 문장을 23년 전에 제가 동의하고 서명했던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을 묶어두면 안전하다고,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고, 우리가 통제해야 마땅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채운 그 목줄은 사실 한국을 묶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목줄에 묶여있는 동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목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소재를 연구하고 인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목줄이 풀리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완성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달이었던 겁니다. 빗장이 풀린 지 2달 만에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2달 만에 꺼내 보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어느 한국인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추진 기관 제한 조항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묶어두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까지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묶인 손으로도 우리는 설계도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그저 패자의 객기로만 여겼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묶인 손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묶인 손으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지금 제주 앞바다 위에서 별을 향해 솟아오르는 한 발의 로켓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제가 서명한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보고서 속 젊은 마커스 헤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을 묶어두면 모든 게 우리 뜻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었던 오만하고 어리석은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틀렸다고. 묶어둔다고 꿈까지 가둘 수는 없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이 풀려나는 날,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위험 목록을 다시 쓰게 될 거라고. 창밖에는 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마지막 조각, 발사체와 짝을 이루는 그 무언가,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은 제 책상 위 보안 단말기로 도착했습니다. 차관실에서 보낸 추가 자료였습니다. 제목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자체 정찰위성 분석 보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발사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그 로켓이 ICBM의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에요. 그런데 차관이 보낸 이 자료는 제가 놓치고 있던 나머지 절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발사체로 위성만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성마저 자기 손으로 만든 정찰급이었습니다. 화면에 위성의 재원이 떴습니다. 무게 1920kg급 대형 위성.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광학 해상도 0.25m급.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0.25m급. 지상에 있는 25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5cm.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상에 펼쳐놓은 신문 한 장의 윤곽까지 우주에서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군사 정찰위성급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엘레나를 급하게 호출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엘레나, 이거 봤나? 한국 위성해상도. 엘레나가 화면을 보더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0.25m급 평가관님, 이건 우리 정찰위성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 위성의 핵심 부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학 모듈, 반사경, 자세 제어 장치, 저장 장치, 구조체. 그리고 그 모든 부품 옆에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국 기술, 자국 기술, 자국 기술. 전부였습니다. 단 하나도 외부에서 가져온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레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엘레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조차도 정찰위성의 핵심 광학 부품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광학 모듈부터 자세 제어 장치까지 통째로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발사체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 발사체로 올리는 위성도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보내오는 정보를 받는 지상 관제국도 스스로 운영합니다. 발사부터 위성 운용, 그리고 표적 식별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국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해냅니다.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게 빌려주던 그 눈. 한국이 북한을 감시할 때 의존하던 우리의 정찰 정보.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쏘고, 자기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엔 단말기의 낮은 작동음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내려다보며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우리 위성과 나란히 같은 높이에서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어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만하게 펴고 있던 어깨가 굽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그동안 작성한 한국 위협 재평가 보고서였습니다. 도어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자네 보고서를 다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도어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요? 도어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굽힌 적 없던 그 오만한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어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한국을 강아지라고 불렀어. 우리가 목줄을 풀어줘야 겨우 마당을 도는 강아지.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읽고 나니까 강아지가 아니었어. 우리가 강아지라고 부르는 동안 그들은 사자가 되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 헤일. 나는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들이 뭘 하는지 직접 본 적도 없어. 그냥 30년 묵은 편견 하나로 한 나라를 깔봤던 거야. 그게 내 30년이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어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국장님. 틀린 걸 인정하는데 3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영영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국장님은 적어도 인정하셨잖습니까? 그거면 됐습니다. 도어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차관실에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집무실에는 차관과 도어티 그리고 엘레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작성한 한국 위협 재평가 보고서를 차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관이 표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읽더니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헤일, 자네, 결론을 이렇게 냈군. 보고서 첫 장에는 제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약한 동맹이 아니다. 발사체, 위성, 지상국을 모두 자국 기술로 갖춘 완전 독립형 우주미사일 강국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우리 손바닥 위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선 나라로 봐야 한다. 차관이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23년 전 우리는 한국을 묶어두면 안전하다고 믿었지. 자네도 그 협상에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관님. 제가 그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을 묶어두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요. 그때의 저는 우리가 채운 목줄이 한국을 영원히 그 자리에 묶어둘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채운 목줄은 한국을 묶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묶인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면서요.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헤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가 바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아랫줄에 적어두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할 동등한 상대입니다. 차관이 옅게 웃었습니다. 자네, 많이 변했군. 네, 변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을 나서며 엘레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평가관님, 처음에 이 사건을 맡으셨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지. 23년 동안 믿어온 걸 며칠 만에 다 뒤집었으니까. 엘레나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 한국계 맞습니다. 도어티 부국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서 한국 편을 든 건 제가 한국계라서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어서였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엘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자네가 그날 회의에서 2달을 꺼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한국을 강아지로 알고 있었을 거야. 자네 덕분에 눈을 떴어. 고맙다. 엘레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문득 저는 23년 전 그 한국인 기술자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를 묶어두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까지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묶인 손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말이 옳았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묶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묶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손목은 묶을 수 있습니다. 발걸음도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한나라가 품은 간절한 꿈은 그 누구도 묶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가장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묶인 손으로 설계도를 그렸고 빼앗긴 시간 속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빗장이 풀리는 그날, 그들은 세상이 믿지 못할 속도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떠오른 그 한 발의 로켓. 그건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나라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워싱턴의 하늘 너머, 보이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이 조용히 지구를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요. 마치 그 위성을 만든 나라처럼 말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가 품었던 포기하지 않는 꿈에 조용히 경의를 표했습니다. 23년 동안 그들을 무시했던 한 미국인의 뒤늦은 경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 전해드린 제주 앞바다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꿈을 놓지 않았던 우리, 그리고 묶인 손으로도 설계도를 그려낸 대한민국의 저력.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이룬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